같이 저기 수업 들었죠? 예, 저는 CNS 튜머 패돌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NS 튜머는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포괄 종양의 종류도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실질에서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요. 등급이 굉장히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어떻게 판정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WHO에서 등급을 다 종류별로 하고 워낙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다 구분을 하고 그 판정의 기본은 이제 병리 진단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 종양 중에 또 엠브리오날 튜머들이 많은데 앞에서도 뭐 좀 배웠겠지만 그 엠브리오날 튜머의 종류와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해서 좀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뇌종양이라고 하지만 진짜 뇌종양이 아닌 그 메닉스 관련된 종양의 위치와 그 등급은 실제 뇌종양하고는 좀 달리 등급화되고 앞으로 이제 예후도 다르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이 CNS 종양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스컬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어디로 바깥으로 자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 증상이 보이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가 상승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증상이 또 보이고 하는 그런 그 특수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종양이라 할지라도 생긴 위치에 따라서 정말 모터 에리어에 있으면 아예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메돌로블라스토마나 아니 메돌로블럼 같거나 뭐 브레인스템 같은데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예후가 안 좋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 치명성 성장인데요. 라디올로지에서 마치 경계가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세포가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지는 그런 성장 양상을 보이고, 그것이 이제 앞 시간에 있었던 뉴로서전이 최선을 다해서 아마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까지 세포가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게 더 예후를 나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종양이라고 할지라도 병리 조직학적 소견이 너무 다양해서 앞 뒤에 나오는 그레이드 1, 2, 3, 4가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건 많은 종양들이 브레인 메타스타시스를 하는데요. 브레인 튜머는 밖으로 메타를 잘 안 하는 특이한 그 성장 양상을 보이는데, 이유는 아마도 그 이제 메타를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새롭게 자라야만 하는데 그 자라는 그 메디아 자체가 적합하지 못해서 라는 걸로 예측은 할 수 있으나 분명한 이유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발성 뇌종양은 사실은 그 웨스턴 컨트리, 그러니까 코케이션들이 훨씬 많고요. 우리 한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행으로 여겨야겠고요. 왜냐하면 너무 예후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남녀 비는 뭐 비슷비슷한데 좀 더 안 좋은 것들이 남자에 호발하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여자에 호발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한테는 좀 더 엠브리오날, 그다음에 성인한테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 생기는 이런 그 필로시틱 아스트로사이토마, 메돌로블라스토마, 점셀 튜머 등은 이런 종양이 그 소아에서 생기는구나. 그다음에 뭐 여기 성인에서도 생기긴 하죠. 생기긴 하지만 성인 말고 이렇게 세레벨룸에서 발생한 필로시틱 아스트로사이토마는 소아에서 발생하는구나라는 거를 함께 이렇게 약간 그 호발 위치나 연령이나 성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은 이런 뉴로에피델리알
티슈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너브에서 발생하는 거, 매닝스, 림포마, 점셀 튜머, 셀라리죠.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렇게 점셀이나 림포마는 솔직히 브레인 자체 프라이머리도 당연히 생기지만 그 이외에 다른 장기에서도 또 생기고 그때 많이 또 수업을 받을 거로 생각돼요. 기본적으로 1번과 3번에 대해서 오늘 그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 뉴로앱셀리움에서 우리가 그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아스트로시틱, 올리고덴드로클리알, 에펜디말, 그다음에 코로이드 플렉서스, 뉴런 또는 뉴로글리알, 피네알, 엠브리오날이고요. 우리가 보통 그 글라이알 튜머, 글라이오마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요 위에 세 가지를 통칭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좀 관용적으로 써서 글라이오마. 근데 글라이오마라는 진단명은 별로 없어요. 네. 뭐 딱히 진단을 명확하게 못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진단명에 이렇게 가진단처럼 이렇게 그룹을 정할 수는 있겠으나 파이널 최종 다이그노시스는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 WHO가 바뀌면서 진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아스트로사이트마,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뿐만이 아니라 그 제네틱한 그런 몰리큘러 인포메이션을 섞어서 거기에 따른 진단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작년 이제 지금 본과 2학년 그 선배들부터 그거 이제 들어가서 같이 배웠는데요. 이렇게 진단명이 이렇게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로 이렇게 나뉘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트 다이그노시스란 그 히스토패톨로지 진단뿐만이 아니라 몰리큘러 제네틱의 인포메이션을 섞어서 같이 통합된 진단명으로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인테그레이트 다이그노시스였고요. 이런 네덜란드 도시에서 한꺼번에 모여갖고 이걸 다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WHO가 이걸 받아들여서 개정을 한 것이 이제 작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스트로사이트틱 튜머부터 시작을 하면은 특징이 그 와중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성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꾸 재발을 하는데요. 수술을 해도 재발을 하고 재발하면서 악성도가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뭐 폐암 같은 거는 처음부터 악성인 게 전이해도 악성이고 그 악성도가 그리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뭐 폐암이나 위암 같은 것들은. 근데 이 뇌종양은 불행하게도 자꾸자꾸 등급이 높아지고 마지막에 더 이상 등급이 없어지는 이제 등급 4가 마지막인데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환자의 연령이 악성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같은 종양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그 어떤 종양의 특성들이 다른 그 히스토패톨로직 피처가 한 종양의 한 필드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술을 완전히 절제하지 않는 한 바이옵시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떼는 거죠. 조금 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일부 그렇게 떼는 거로 해서 진단을 한다면 만약에 환자는 진짜 그레이드 4의 최고 악성 단계인데 생검이 그레이드 3나 그레이드 2로 언더 에스티메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환자의 앞으로의 어떻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거는 환자가 이제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워낙은 등급 4의 아주 최고 악성 브레인 튜머인데 바이옵시 생검을 아주 조금 해서 등급 2나 3로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한 4, 5년의 예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한 1년 좀 못 미쳐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확 리커한 거 또는 훨씬 더 악화된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진단을 본인이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첫 번째 바이옵시의 그 패톨로지가 그레이드 2가 아니라 훨씬 더 안 좋은 거였을 거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악성도의 판정 인자가 이거는 정말 제가 97년부터 강의했는데 그때부터 나온 시험 문제죠. 그래서 맨날 해요.
근데 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얼마나 에이티피컬하나, 또 마이토시스가 있나 없나, 괴사가 있나 없나, 또 마이크로바스쿨라 프롤리퍼레이션이 있나 없나 해서 그거를 매칭을 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이톨로직 에이티피아는 누클레어스의 사이즈와 쉐입이 달라지고 또 크로마지아가 아주 세지고 하이퍼크로마지아가 있고 증식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바스쿨라 프롤리퍼레이션은 마치 뱃셀이 증식한 것 같지만 뱃셀이 증식한 게 아니라 뱃셀 월의 두께가 있어서 멀티레이어링 오브 엔도델리움, 그래서 뱃셀의 안에 커버하고 있는 그 성피의 이름이 엔도델리움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그 주변의 스무스 머슬이 두꺼워지거나 그래서 그 바스큘라 스트럭처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고 너무 두꺼워지다 못해서 마치 그 키드니의 포도송이처럼 그로멜러스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 있을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크로시스는 아예 그냥 확 네크로시스 있다거나 아니면 네크로시스 주변에 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팔리세이딩 네크로시스가 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거가 이제 에이티피즘이 있을 때는 디퓨즈 아스트로사이토마 등급 2, 그다음에 에이티피즘과 함께 마이토시스 있으면 등급 3, 거기에 마이크로바스큘라 프롤리퍼레이션 또는 네크로시스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레이드 4고 이름이 디퓨즈 아스트로사이토마, 아나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뀐 건데요. 지금 보면 진단명이 이렇게 있고 뒤에 보면은 유전자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서 유전자의 이름에서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있느냐 아니면 와일드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그것을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걸 그러니까 스타디를 했는데 몰리큘러 제네틱 테스트를 했는데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못했거나 인 경우에는 not otherwise specified 해서 NOS라는 진단명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등급별로 2, 3, 4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하나가 또 추가되면서 디퓨즈 미드라인 글라이오마. 글라이오마라는 아까 텀이 관용적인데 요거는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호하게 이제 붙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름이 다 같이 갖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테그레이트 다이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였던 IDH1에 해당하는 건데요. IDH1도 있고 2도 있고 그런데 IDH1은 아이소사이트게이트에서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로 변환하는 엔자임의 이름이고 그거를 코딩하는 유전자인데 그것이 이제 뮤테이션이 있으면 게인 오브 펑션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그 2하이드록시 글루타레이트로 전환하는 그 펑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하이드록시 글루타레이트에 의해서 많은 그 디옥시게네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히스톤에 관련된 DNA 메틸레이션이 있으면서 튜머리제너시스로 가는 그 핵심 유전자이자 엔자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진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DH 뮤테이션은 앞에 말했던 이런 그 프로세스와 펑션을 끝에 결국에는 히프1 알파 레벨을 인크리즈하고 이 VGF의 레벨을 액티베이션해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 튜머의 엔지오제네시스를 유발을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이런 뱃셀의 증식으로 인해서 뱃셀이 증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뱃셀이 많다는 거는 결국엔 빨리빨리 산소를 공급하고 빨리빨리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마련해 준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 IDH1 뮤테이션을 확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이렉트 시퀀싱이고요. IDH 뮤테이션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핫스팟이 이 알기닌에서 히스티딘으로 변하는 IDH R1
132H에 대한 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타겟으로 해서 항체가 개발이 됐고요. 그거를 이뮤노스 케미스트리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염색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뮤턴트 폼의 프로테인이 그 디텍션이 됨으로써 이 IDH1 뮤턴트 폼인 것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IDH 와일드냐 뮤턴트냐를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특히 이게 디퓨저 아스트로사이토마 또 아나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에 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걸 프라이머리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잘 안 나오고요. 또 이제 조직 병리를 보다 보면 세포가 굉장히 에티피컬해서 분명히 튜머셀 같기는 한데 이 튜머셀이 진짜 튜머셀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가 리액티브 체인지를 한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HE만으로는 감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아스트로사이트만 증식을 할 수 있는 글라이오시스, 즉 이건 그냥 리액티브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진단이 염색이 안 되는 걸 확인해서 이 부분은 튜머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H 뮤테이션은 말씀드렸다시피 로그레이드 아스트로사이토마,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이거를 거쳐서 최종 단계로 넘어가는 세컨더리 체인지인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 주로 나오고요. 프라이머리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더리 글라이오블라스토마이기 때문에 이 로그레이드 아스트로 또는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가 발생 연령대가 30, 40대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약간 젊은 글라이오블라스토마일 때 주로 나오고 이런 경우는 예후가 좋으며 그 이외에 원피19 큐로스나 P53 뮤테이션, MGMT 메틸레이션이라는 여러 가지 제네틱 울터레이션과 콜릴레이션이 있고 반대로 프라이머리 글라이오블라스토마의 핵심 유전자인 EGFR 뮤테이션하고는 반대로 콜릴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IDH1 뮤테이션이 있으면 EGFR 암플리피케이션이나 제네틱 올터레이션이 없다라고 보고 EGFR 올터레이션이 있으면 IDH1 뮤테이션이 없다라고 보는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ATRX라는 유전자입니다. ATRX는 이 유전자가 올터레이션이 있으면 주로 아스트로사이토마의 유전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ATRX도 이제 항체에 의해서 이뮤노스 케미스트리가 항체가 개발이 됐는데 앞에 말했던 IDH1은 뮤턴트 폼으로 개발이 됐고요. 이거는 와일드 타입에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염색이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염색이 로스된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이사이에 이렇게 약간 도트처럼 브라운 컬러로 있는 건 정상세포고 그 다음에 정상세포 사이사이에 브라운 컬러가 아닌 이런 블루 컬러로 염색된 세포가 악성세포이면서 이제 글라이오마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느꼈겠지만 우리가 종양이라고 했을 때 종양세포가 100% 있지는 않습니다. 종양도 다 먹고 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파이브로블라스트나 또 엔도델리알 셀, 뱃셀, 림포사이트 같은 모든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는 아마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정상이죠. 종양 파트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ATRX 뮤테이션은 주로 어덜트 인필트레이팅 글라이오마에 나오면서 그렇게 아스트로시틱 튜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IDH1 뮤테이션하고 또 연관성이 있고 그 이외에 그 아스트로시틱 컴포넌트랑 같이 잘 나오는 P54 뮤테이션하고도 잘 콜릴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EGFR은 뭐 너무 유명한 거여서 그냥 뭐 간단히 하면은 EGFR은 이제 프라이머리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때 나옵니다. 이 EGFR의 변이는 앰플리피케이션과 즉 오버 익스프레션, 즉 그 뮤턴트 폼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엑손의 딜리션이 있는 EGFR 베리언트 3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EGFR 앰플리피케이션도 주로 있게 되겠습니다. 이
여기 사진에 있는 이 레드 컬러가 앰플리피케이션 된 그 유전자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굉장히 막 덕지덕지 붙어있죠. 이만큼 앰플리피케이션이 됐다는 거고요. 주로 프라이머리 글라이오블라스토마의 한 40%에서 인지가 됩니다. P53 뮤테이션도 디퓨저 아스트로사이톰의 거의 반 이상에서 나오고 앞서 말했다시피 IDH1 뮤테이션하고 굉장히 어소시에이션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P53 자체가 이 아스트로시틱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P53은 이 뉴클레아 프로테인으로 주로 존재를 하고 사이토플라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P53에 해당하는 그 유전자에 엔코딩된 프로테인이 뉴클레어스에서 염색이 되면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뉴클레어스 전체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스트로사이토마에 합당한 소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MGMT입니다. 메틸 구아닌 DNA 메틸 트랜스페어즈인데요. 이거에 해당하는 그 항체를 개발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염색을 해보면은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거고, 여기서 로스가 되는 이 로우 익스프레션 해당하는 것이 MGMT 유전자에서 메틸레이션이 돼서 사일런싱을 일으킨 나머지 지금 항체가, 그러니까 프로테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MGMT는 이 알킬레이팅 에이전트에 대해서 프로텍션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리페어 유전자이기 때문에 캔서에 해당하는 항암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자꾸 리페어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일런싱이 돼서 이게 메틸레이션이 됐다면은 캔서 세포의 리페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유전자의 메틸레이션이 있으면 이 항암제에 센시티브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뮤테이션이 있으면 뭐가 안 좋고 예후가 안 좋고 이러는데 이것만큼은 메틸레이션이 있으면 항암제에 센시티브하여서 예후가 좋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는 조금 그 스크리닝 테스트고요. 주로는 이런 메틸레이션 스페시픽 PCR을 통해서 밴드를 확인을 하고 검사의 결과를 확인을 한 다음에 환자한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ATRX와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하고 그다음에 IDH1의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해서 이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였을 때 이 ATRX는 그 포지티브가 나오는 거는 가 아니라 네거티브가 나오는 게 아스트로시틱 튜머이기 때문에 IDH1이 포지티브이거나 그다음에 ATRX가 주로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아스트로사이트고 그 이외의 것들은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쪽으로 가면서 그 사이에 1P19Q라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의 체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 진단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퓨저 아스트로사이토마는 지금 보면 그 34세이고 메일 프리도미넌스이고 이미지는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이그레이드 아스트로사이토마로 프로그레션, 지금 10년 안에 프로그레션을 하죠. 그래서 10년 이상 살아요, 이 환자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포가 조금 에이티피즘이 있고 그렇지만 마이토시스도 없고 네크로시스도 없고 마이크로바스큘라 프롤리퍼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라이알 피브릴러리 엑세디 프로테인을 해보면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에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먼트가 염색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그냥 흩어져 있는 이런 세포들이 글라이알 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미스토스틱이라고 표현을 하는 아스트로사이토마는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이 붉고 굉장히 그 플럼프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아나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나 글라이오블라스토마로 앞서 말했던 디퓨저 아스트로사이토마보다 프로그레션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리 진단이 계속 이렇게 표현을 조금씩 바꿔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에 따라서 어떤 예후가 다르고 환자에 대한 치료가 만약에 다를 경우 이렇게 진단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나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인데 이게 이제 그레이드 3가 되죠. 그레이드 3가 되고 나이가 조금 많아졌죠.
그다음에 바로 5년 안으로 이제 프로그레션을 해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즉 그레이드 4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토시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베셀의 증식이나 네크로시스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글라이오블라스토마는 이렇게 지금 뭐 아주 무시무시하죠. 뭐 이거야 뭐 교과서에서 한 건데, 우리가 사실은 그 글라이오블라스토마를 환자 검체를 본다고 해도 이런 모양으로는 안 오고요. 다 이제 서전이 이렇게 긁어서 내기 때문에 다 부스러진 상태로 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나이가 꽤 많아졌죠. 여전히 메일 프리도미넌스 하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즉 드노보, 그냥 새로 생겼다는 이런 글라이오블라스토마와 세컨더리 글라이오블라스토마를 나눌 수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는 워낙 있었던 프리커서 리전이 없이 다이렉트로 글라이오블라스토마하고 글라이오블라스토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약간 올드에이지고 예후가 나쁘고, 세컨더리 글라이오블라스토마는 디퓨즈나 그러니까 2나 3에 해당하는 등급을 통해서 프로그레션을 하는데, 그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는 차지하는 그런 포션이 좀 작고 프로그레션도 좀 천천히 하고 서바이벌도 좋고, 그다음에 예후 그러니까 어린 나이고 약간 젊은 나이죠. 상대적으로 두 개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오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라디올로지인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옥시피탈 에리어에 이렇게 뭔가 경계가 있는 메스가 있죠. 근데 이게 여기가 마치 여기까지가 브레인 튜머인 것 같지만 실제 수술을 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 세포가 하나하나 인필트레이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죠. 37세 여자. 지금 보면은 거기 센터에 굉장히 이렇게 우글우글한 이런 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희게 보이는 시그널은 이넨스가 됐다는 건데, 베셀이 그 주변에 이렇게 몰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 맨 처음에 그 멀티포름이라는, 그러니까 GM이라는 약자를 많이 써요. 근데 그때는 맨 처음에 하도 이렇게 비저한 세포들이 많아서 너무나 기괴하고 마치 몬스터 같은, 정말 몬스터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 기괴하고 멀티뉴클레이트 자연셀이 있고 보기만 해도 막 세포가 현미경 안에서 눈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진 반면, 또 안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단명은 글라이오블라스토마로 그냥 확정이 됐으나 뭐 책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은 거기 보면 GBM이라는 약자를 쓰면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멀티포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공식 진단명은 글라이오블라스토마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바스큘라 프롤리퍼레이션인데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루멘이고요. 루멘이고 이렇게 RBC가 이렇게 있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엔도델리아 셀과 또 스무스 머슬들이 막 엉켜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뭉친 거입니다. 그래서 마치 키드니에 그로메룰러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몽글몽글 뭉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네크로시스인데, 네크로시스는 그냥 확 네크로시스에 빠진 거. 요거는 네크로시스 주변에 종양세포들이 마치 이게 띠를 두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약간 종양세포가 아포토시스에 좀 빠지면서 세포가 살짝 작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듯한 모양 때문에 이렇게 띠를 두르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브레인, 프라이머리 브레인 튜머들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파이닝입니다. 다음은 이제 요번에 새로 들어간 엔티티인데, 디퓨즈 미드라인 글라이오마 H3K27의 뮤턴트들이 이름, 유전자 이름이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소아죠. 어른에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소아에 있고, 지금 보세요. 커런트 트리트먼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서바이벌 레이트가 10% 이하. 거의 그냥 죽는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후가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8세 여자인데, 이 폰스, 탈라무스, 스파이널 코드에 지금 보면 메스가 이렇게 자라는 걸 확인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어그레시브합니다. 이거는 그레이드 4에 해당하는 건데, 세포가 이렇게 얌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노토너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확 나빠지는 종양이고요.
그거는 이제 K27N이라는 유전자에 해당하는 이런 항체를 개발을 해서 염색이 되면은 뮤턴트 폼이고, 여기 보면 마크로파지의 그 non-specific한 거 빼고 튜머셀에 해당하는 거가 음성인 경우는 아닌 걸로 확인을 해서, 진단은 이렇게 적용만 하면 괜찮은데 적용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엔티티가 그렇고요. 이거 아마 옛날에는 진단이 그레이드 2나 3 정도로 붙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확 죽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이 아마 이 카테고리에 있지 않을까. 다음은 그 외에 이제 그런 아주 어려운 이름에 있죠. 이 필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는 아까 소아에 있고 세레벨룸과 옵틱 너브에 있으면서 지금 보면 그레이드 1입니다. 그레이드 2, 3, 4는 다 말리그넌시고요. 그레이드 1은 보더라인 말리그넌시에 해당을 하고, 지금 보면은 아까 그 그레이드 2, 3, 4에 해당하는 거랑 달리 굉장히 그 경계가 좋고 시스틱 체인지를 하고 뮤랄로드리는 조금 그 영상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진단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 병리는 얘기가 다릅니다. 병리는 굉장히 병리 의사들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시스틱 체인지가 있고 뮤랄로들이 있고, 이제 이걸 개념을 가지고 필로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 소아의 세레벨룸이면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마일드한 폼과 마일드 피처와 함께 이렇게 그루메룰러스 같은 뱃셀이 조직하고 마이토시스도 있고 클레오픽 뉴클레어도 있고 네크로시스도 있고 5만 가지 에이티피컬 피처를 다 보이는데, 이건 전혀 프로그노스틱 시그니피컨스를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레이드 4 글라이오블라스토마로 패돌로지스트가 진단해버립니다. 그러면 환자가 이제 몸으로 보여주죠.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진단을 받고 이제 늠름하게 한 10년 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환자가 이게 처음에 그게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무덤이 몇 개 있는데요. 헤퍼로지 무덤이 필러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하고 말리그넌트 멜라노마들이 무덤이에요. 말리그넌트 멜라노마 아니고 뭐 악성 흑색종 세포가 새카마면 다 진단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멜라노마가 천의 얼굴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그냥 멀쩡한 상피가 모여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쌀코파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정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패돌로지스트 무덤이.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환자 검체를 대하고 에브리데이 그런 그 경각심을 세우면서 진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 딴 나라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진단은, 환자의 진단은 이건데, 그렇다고 해서 병리 진단이 다 오직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 필로시틱 아스트로사이토마의 그 필로사이트의 의미는 그 헤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푼 것처럼 이렇게 길게. 그래서 학생들이 맨날 어디가 머리카락이냐 라고 묻는데 보인다 생각하고 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약간 지금 보면은 앞에 보였던 아스트로사이토마 이렇게 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호모지너스하게 핑크로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비하면 이게 보면 이렇게 좀 뭉쳐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결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결이 보이는 느낌?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러라는 그런 터미놀로지가 붙었어요. 그 이외에 그런 어떤 세포 안에 아까 GFAP라는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먼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심하게 뭉친 나머지 이렇게 세포 그 바깥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덩어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되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스페시픽하진 않습니다. 필로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에 로젠탈 파이버가 나오긴 하지만 로젠탈 파이버가 나온다고 해서 필로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는 아닌, 네, 그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잘 생각해서 진단을 해야 된답니다. 네. 다음은 플레오픽 잔토 아스트로사이토마입니다. 지금 보면 그레이드 2의 말리그넌시고요. 잔토라는 건 리피드라는 그런 용어죠. 플레오픽 굉장히 그 기괴한 인데 생긴 거는 꼭 글라이오블라스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까 보면 비자 뉴클레어스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앞만 봐도 이런 네크로시스나 마이토시스 같은 것들이 거의 없고,
지금 보면 이런 레티큘린이 파이버들이 쫙 인필트레이션하고 렙토메닉스, 즉 매닝스, 수막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런 성장 양상이 되게 독특하면서 리피드를 함유한, 이렇게 약간 보글보글한 이런 세포들을 함유한 것들이 같이 있는 그런 세포여서요. 이런 것들은 생긴 건 이렇지만 괴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우는 그레이드 2 디퓨즈 아스트로사이토마에 준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겠잖아요. 마이토시스가 어떻게 바이옵시 하다 보면은 글라이오블라스마인데 마이토시스 없는 부분이 바이옵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그런 부분이 바이옵시된 글라이오블라스마와 플레오모피 잔토 아스트로사이토마를 어떻게든지 감별하려고 이 비라프라는 유명한 유전자를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나오면 좀 더 플레오모피 잔토 아스트로사이토마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요즘은 이런 비라프 스타디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라프, 즉 갑상선에서 암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거는 요 V602 뮤테이션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비라프는 KIAA1549 비라프 퓨전이에요. 비라프 유전자의 퓨전을 보는 게 주로인 거여서, 그러니까 유전자 많이 공부를 할 텐데 과연 유전자가 어떤 변이가, 굉장히 변이가 여러 개잖아요. 뭐 앰플리피케이션, 뮤테이션, 딜리션, 그 다음에 이런 퓨전, 각종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배만 아니고. 네, 다음은 서브 에펜디말 자연셀 아스트로사이토마인데요. 이거는 다음 월요일 시간에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란 아주 독특한 그런 제네틱 신드롬에 같이 동반되는 거여서 그때 같이 이름이 이거랑 매칭이 된다. 그러니까 브레인 튜머랑 같이 동반되는 이 제네틱 신드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브 에펜디말 자이언트 셀 아스트로사이토마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기괴하진 않고 마이토시스도 없고 네크로시스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입니다.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도 인테그레이트 다이어그노시스를 해서 IDH 뮤턴트, 원피네이팅 코딜리티드, NOS 이렇게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 올리고 아스트로사이토마라는 터미놀로지가 이제 삭제됐습니다. 이 그러니까 제네틱 테스트를 하면 올리고 아니면 아스트로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이거가 동시에 있었던 이런 믹스트 튜머들은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직은 왜 살려놨냐?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여전히 이런 믹스트 폼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놨고요. 지금 보면은 진단명에 들어간 이 1p19q 코딜리트, 즉 1번 크로모점과 19번 q 크로모점에 코딜리션이 있는 걸 확인을 해야라는 이런 이름까지 들어간 걸로 봐서 이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한 그 진단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여전히 그레이드 2, 3가 있고요. 그럼 4 어디 갔냐? 얘는 4가 없어요.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는 그렇게 악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4등급 가장 최고 악성 단계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P와 19Q의 컨커런트 딜리션이 있는데 이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의 80%의 홀마크입니다. 근데 왜 이런 유전자의 코딜리션이 있으면 이런 프로카바진, CCNU, 빈크리스틴이라는 케모세라피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정말 죽기 살기로 다 스타디를 해요. 모든 환자한테 다 적용을 하는데 왜 그러면 센시티브 하느냐? 아직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 위치에 튜머를 드라이버하는 드라이버 온코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딜리션이 되면서 코딜리션이잖아요. 딜리션이 되면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좀 못 건들어서 아마 센시티브 할 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이제 카더라고요. 아직 정확히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1p19q는 어떻게 스터디를 하냐면 플로로선트 인사이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는 메소드를 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센시티브하고 가장 정확한
테스트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브를 현관 프로브를 붙여서 만약에 딜리션이 있으면 1P가 딜리션이 있으면은 원학은 이 짝이 두 개씩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린 컬러 하나 소실됐죠. 그 다음에 19Q는 그린 컬러, 레드 컬러가 두 개씩 있어야 되는데 레드가 소실됐죠. 그래서 하나씩 소실된 거를 확인을 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확한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보면요. 그레이드 2인데요. 약간 나이가 조금 많죠. 아스트로사이토모보다. 그 다음에 그 이외 것들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모양이 굉장히 다른데요. 여기 보면 뱃셀들이 이렇게 증식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헬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라이드 에그 어피어런스, 이거 정말 뭐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맨 처음에 이렇게 썼을까 항상 참 탁월한 표현이다. 딱 생각하면 알겠잖아요. 그 뉴클레어스는 노른자고 사이토플라즘은 흰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학생들이 저 이런 거 표현하는 거 딱 질색이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쓸 때 꼭 그 나라의 어떤 컬처나 그런 게 많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표현력을. 어쨌거나. 네, 아나플라스틱은 이제 그레이드 3의 말리그넌시고 약간 나이가 많아졌죠. 훨씬 사이토플라즘이 거의 없어지면서 여전히 그런 페리뉴클레어 헬로우는 있긴 하지만 셀룰라이트가 확 증가되면서 마이토시스가 있기 시작하면서 뱃셀들이 이렇게 막 자라는 거죠. 네크로시스도 있고요. 그러면 아스트로사이토마 때 보였던 그런 그 마이크로바스쿨라 프롤리퍼레이션이나 네크로시스가 있으면 그레이드 4에 글라이오블라스토마로 되잖아요.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는 이게 있어도 어때요? 그레이드 3죠. 그렇다는 의미는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가 아스트로사이토마에 비해서 예후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까지 나와도 그래도 그레이드 3라고 해라고 결정을 한 거로 봐서는. 다음은 이제 에펜디모마입니다. 에펜디모마는 벤트리클에 라이닝하는 에펜디말 셀에서 오리진한 거기 때문에 이름이 뭐 이렇습니다. 네, 여기 렐라퓨전이라는 이런 쥐에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 에펜디모마는 포스테리오 포사에 생길 경우는 어린아이, 스파이널 코드에 생길 때는 성인. 네, 그죠? 그래서 위치가 포스트 벤트리클 또는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24세 여자 환자고요. 포스트 벤트리클에게 메스가 막 자랐죠. 네, 보면은 이런 그 에펜디모마는 어떻게든지 이게 에펜디말 셀이 그 벤트리클을 라이닝하는 라이닝 세포이고 에피셀리알 피처이기 때문에 뭘 자꾸 라이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뱃셀 주변을 이렇게 띠처럼 자꾸 둘러쌉니다. 그래서 GFP 염색을 해보면 뱃셀 주변에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셀 프로세스가 이렇게 쫙 뱃셀 월로 라이닝 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페리바스큘라 수도 로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제토이드 한 거예요. 마치 꽃 모양처럼. 근데 그러다가 심지어 센트럴 루멘을 진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루멘이 있죠. 그 루멘에 있는 그런 그 안에 잘 보면은 뱃셀 그 사이사이에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정시원이 있어요. 정시원이 있고 루멘 안쪽으로 이거 마이크로뷸라이와 실리아가 있는 걸로 봐서 분명한 상핑계 확 느껴지죠. 이런 에펜디모마는 NF2 유전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라는 기억 알죠?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타입 2에 주로 생겨서 NF2 진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는 1P였잖아요. 지금 1Q의 개인을 확인을 하면 주로 어린아이에 생기면서 예후가 나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렐라퓨전인데요. 이 렐라퓨전은 이런 쥐인 유전자의 퓨전을 확인을 하는 건데 좀 소아의 수프라텐토리얼 에펜디모마 이고요. 이거가 있으면 이렇게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로모존 11번에 오픈 리딩 프레임 95번에
피쉬와 렐라와 퓨전을 보면서 브레이크 어파트 피쉬를 보는데 워낙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면서 피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수프라텐토리알 그룹 중에 가장 예후가 나쁜 거기 때문에 이 렐라 퓨전을 해서 환자의 예후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 튜머가 이렇게 해도 예후가 나쁘고 저렇게 해도 예후가 나쁜데 오만 가지 스타디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진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물음을 자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되는 이유는 몇 년이라든지 표현을 당신은 1년이나 2년을 살겠어요. 또는 아닙니다. 한 5년 이상 팔로우업을 해보죠. 라는 표현을 임상기관 환자한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위해서는 병리 의사들이 이런 거를 다 스타디에서 그 정보를 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오만 스타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많은 이런 얘기들은 지금 현재 환자의 진단에 다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타디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딱 브레인 튜머가 뜨면 이런 유전자 검사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아나플라스틱 에펜디모마는 그 에펜디모마의 다음 단계, 올리고랑 비슷해요. 마이토시스가 있고 마이크로바스큘라 프롤리페레이션이 있고 네크로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레이드 3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페리바스큘라 시도로젯은 여전히 있죠. 마이토시스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의 피처를 그대로 조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요. 네크로시스도 있고 마이크로바스큘라 프롤리페레이션도 있죠. 네, 서브 에펜디모마는 그냥 이름만 에펜디마보다 밑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펜디마는 벤트리클 안쪽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얘는 그 밑에서 자라요. 몰폴로지는 마치 에펜디마의 피처와 마치 아스로시틱 피처가 막 섞여놓은 듯한 그런 약간 중간 그룹의 종양이고요. 그다음에 믹소파필러리 에펜디모마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믹소이드, 즉 점액상으로 보이면서 파필러리 그로잉을 하는 에펜디모마가 주로 이런 30대 남자에서 스파이널 코드의 코누스 메돌라리스, 커다 이키나 필름 터미널레 여기서 주로 자라는 종양으로서 아주 독특한 몰폴로지를 보이고 그 뮤코이드라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뮤신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블루 컬러로 염색이 되는 아주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전공의들이 한 번만 봐도 평생을 안 잊어먹을 그런 거라서 이거는 진단율이 100%겠죠, 이런 것들은. 네.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